Professor Yu Sung-ho from the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s a forensic scientist who deals with the medical side of things in law for the dead, not for the living. Well known for his crime-related autopsy, Yu Sung-ho represents the field of forensic medicine in Korea, advising on its specialty on several broadcasts, including a renowned current affairs program. 법의 병리학 일을 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포렌식 패톨로지라고 그래서 부검과 관련된 사망 원인과 관련된 걸 직접적으로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포렌식 탁시콜로지라고 그래서 알코올이라든지 독극물 많지 않습니까? 추리 소설이나 미드에서 보면 많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Through performing autopsies on 1,500 bodies over the last 20 years. Recently, he published the book, I Go to See a Body Every Week, based on his lectures on the theme of death, attracting many readers with his stories of death from a forensic scientist's perspective. 신체 내부를 보게 되면 그분이 어떤 생활 습관, 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가 사실은 조금은 파악이 됩니다. 뭐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것보다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그 내부 단계에서. On today's Heart to Heart, we'll hear from Professor Yu Sung-ho, a forensic scientist who explores the value of life in death. 법의학자는 그렇게 빛이 나는 직업은 아니다. 항상 죽은 자와 함께하니 그럴 수가 없다. 안타깝게도 죽은 자들은 내게 직접적으로 한마디도 할 수 없으니 단지 그들 삶의 마지막 장면에 빛도 없이 등장하는 카메오 같다고나 할까. 그럼에도 나는 그 죽음 강의를 듣고 법의학자의 길을 선택한 이유로 단 한 번도 진로에 대해 후회한 적도 없고 지금도 여전히 평생의 업이라고 생각하며 일한다.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책의 일부를 저자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오늘 Heart to Heart를 시작해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책 제목처럼 평소 매주 시체를 이제 보러 가시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뭐 매주 월요일마다 네네. 그 출근을 하면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부검, 오톱시라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매주 월요일마다 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부검으로 이제 한 주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 일과는 또 어떻게 보내시나요? 보통은 월요일은 이제 제가 하는 부검에 몰두하고요. 네. 화요일과 수요일은 제가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그 연구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랑 또 외부 자문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네네. 들면 법원이라든지 뭐 검찰, 경찰, 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바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바쁩니다. 일단은 법의학자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그 계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혹시? 제가 처음에 의과대학에 들어왔을 때는 뭐 법의학이라는 학문을 잘 몰랐고요. 네. 사실은 뭐 정신과 의사 뭐 이런 막연한 동경이 있어서 왔습니다. 본과 4학년, 그러니까 저희가 6년 과정이지 않습니까? 6년의 마지막 과정에서 법의학이라는 과목을 수업을 듣게 됐는데 그 수업을 하신 교수님께서 네. 너무나 재밌게 하셨어요. 원래 법의학이라는 게 사실 약간의 피핑타임이라고 할까? 뭔가 은밀한 걸 보는 느낌이 들어서 재미있기도 한데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학문이고 정말 중요한 일인데 제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10년 동안 제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그래서 네. 누군가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셔갖고 그때 이제 제가 뭐 화살이 꽂힌 거죠. 네네.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갖고 그때 조금 젊기도 했고 어리기도 했고 또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네.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교수님께서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갖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유성호 교수라 하면은 정말 좀 법의학이 자연스레 이렇게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이 법의학이란 무엇인지 좀 가장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법의학이란 건 이제 법과 의학이란 우리말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법률에 관계된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의학을 제공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에서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의학은 사실은 왜 죽었나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네.
아니면 형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다 보면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가 국가에선 관심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부검, 오토프시라는 게 가장 저희가 많이 하는 건데요. 소위 말하는 DNA, 유전자 감식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뭐 누구의 아들인지 이 정액은 누구 건지 뭐 이 혈액은 누구 건지 이런 것들도 만약에 법률의 시향이 있어서 필요하다 그러면 네. 저희가 이거를 해결해 드리고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 부검이란 게 가장 네. 낯이 익죠. 그러면은 사실 이제 부검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분야 중에 교수님께서는 법의 병리학 일을 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법의 병리학이라는 건 포렌식 패톨로지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부검입니다. 이 부검이고 제 학문 분야는 크게 두 가지인데 부검과 관련된 사망 원인과 관련된 걸 직접적으로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포렌식 탁시콜로지라고 그래서 법의 동물학이라고 그래서 뭐 알코올이라든지 아니면 독극물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추리 소설이나 미드에서 보는 많죠. 그런 것들을 네.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검이라 하면은 정확히 어떨 때, 그러니까 언제 이제 시행되나요? 사실 부검은 뭐 여러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의 원인을 모르겠다. 예를 들면 메르스라든지 네네. 뭐 사스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부검을 하고요. 병의 원인을 모를 때 하는 거를 우리가 병리학적 부검이라고 그러고요. 저희 법의학에서 하는 부검은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범죄와 연관이 됐을 때, 그리고 급작스러운 사망일 때, 네. 그리고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등등 갈등의 소지가 있고 법률이 뭔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부검하는 거를 네. 이렇게 해부를 하는 걸 저희가 법의 부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검을 통해서 이렇게 뭐 억울한 죽음에 대한 것도 좀 밝히신 적이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우선 우리나라가 부검을 그렇게 많이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유럽권에서 뭐 독일이라든지 이쪽은 굉장히 많이 이제 국가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뭔가 원인이 불명이라고 그러면 부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서 방송 작가분께서 네. 어느 날 이렇게 게시판이라고 그러죠. 인터넷 게시판을 보고 억울하다, 죽음이 억울하다라고 한 거를 갖고 저한테 들고 오셨어요. 네. 그때 27개월 된 아이가 죽었는데 원래 건강했는데 다른 집으로 뭐 갔더니 그 집에서 얼마 안 있다가 사망을 한 채 사망이 됐다는 거예요. 네네. 병원에 CT라고 네. 그러죠. 머리에 CT랑 의무 기록을 보내왔는데 머리가 부딪혀서 그것도 2번이나 부딪혀서 사망한 케이스인 거를 저희가 근데 사망 진단서는 병으로 죽은 걸로 돼 있는데 네. 실제로는 머리를 부딪혀서 죽은 걸로 네네. 저희가 밝혀내 갖고 그 법률의 심판을 제대로 받게 한 경우도 있었고요. 네네. 언론에 많이 나왔던 건 윤일병 사건이라고 해서 네. 갑자기 탁 치니까 빵을 먹고 있는데 등을 쳤더니 갑자기 쓰러져서 목이 메어서 사망했다라고 주장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부검해보니 전신에 타박상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빵 먹다가 툭 쳐서 죽은 걸로 네. 잘못하면 묻힐 뻔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상해죄, 좀 상해치사죄라는 약간 그 살인과 다른 좀 약한 형벌로 처벌을 할 뻔했는데요. 기자님이 네네. 또 그거를 발굴해서 저한테 가지고 오셔갖고 제가 이제 이 살인죄 충분히 가능한 네. 손상이 있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해서 살인죄로 기소해서 뭐 돌아가신 분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사회적 정의를 네. 실현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정말 다른 케이스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살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의 경우는 이렇게 직접 이제 법정에 가셔서 증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 혹시 그 보복이 좀 두려울 때도 있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책을 읽으셨군요. 그 무슨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여성분이 등산을 하시다가 네. 나쁜 사람, 흉악한 범죄자가 금전을 뺏기 위해 강도 살인을 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당시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피고인이 본인은 그냥 돈을 뺏으려다가 같이 몸싸움하면서 넘어지면서 여성이 사망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법정에서는 저를 불렀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목 앞쪽에서 직접적으로 손가락으로 목을 누른
그리고 여러 번의 구타가 있었던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밝혀냈기 때문에 당연히 판사는 그게 뭐 이쪽 주장과 제 주장이 다르니 네. 어떤 게 진실인지 저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에서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누군지를 판사분이 알아야 되니까 이름과 주민번호와 그다음에 주소를 뒤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확인합니다. 근데 그때 범죄자가 이제 피고인이 있는 거죠. 네. 그 앞에서 아니다 이거 사진을 보면서 네. 이렇게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PPT로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왠지 눈이 이렇게 시선이 따가워서 봤더니 정말 강렬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무섭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이유는 주소를 너무 자세히 그러니까요. 말씀하셔가지고. 네. 근데 그래갖고 저도 되게 당황해하니까 판사분도 당황해하시면서 뭐 중간에 끊긴 했는데 네. 무섭습니다. 그때는 사실.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부검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부검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증거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 100% 부검을 한다고 모두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는 모르는 수도 있는데 네. 다만 우리가 어떤 흔적이라는 거, 증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유죄인지 무죄인지 특히 형법상에서 밝혀낼 때는 네. 객관적 증거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의학이 100%는 아니더라도 이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 몇 퍼센트냐고 물어보시면 네. 한 70에서 80%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음. 왜냐하면 저희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보기도 하고요. 네네. 책을 모두 다 검사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7, 80% 이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그래도 7, 80%라고 해도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증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그렇죠. 과학적 증거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뭐 원인을 알 수 없는 또 범죄 관련된 거는 반드시 이런 법의학적 검사가 실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부검 과정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검 과정은 크게 네.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형사분이나 네. 뭐 이런 수사 관계자와 미팅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형사가 직접적으로 수사한 기록을 가지고 오는데요. 수사를 하면서 기록에는 안 남지만 형사의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겉 필링이라고 네, 얘기하는 네, 네. 그런 것까지 모두 다 수집을 합니다. 물론 그런 거를 안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오염된다고 안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증언, 필요한 증언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요. 사건에 따라서는 1시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본격적인 해부를 네. 하게 되는데요. 몸 전체, 예를 들어 머리와 다리 끝까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해부를 하게 됩니다. 의료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의료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네. 제가 모르는 지금 최첨단의 시술은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논문을 읽고 와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검의 직접적인 해부의 과정이 있고요. 3단계는 사실은 그 유가족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매크로스코픽이라고 얘기하는 눈으로 본 여러 가지 그리고 간단한 검사는 그 이산화탄소 같은 검사는 바로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검사들에 대한 결과까지 다 함께 말씀을 드리는 그리고 유가족이 분명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궁금해하세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부검의 하나의 큰 세트가 되는 거고요. 네. 부검 이후에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현미경이라든지 네. 아니면 각종 기계를 사용해서 책이라든지 뭐 유전자라든지 이런 거를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께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검사 결과를 모두 다 종합해서 부검 감정서를 작성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검 이후 단계인데요. 네. 그렇게까지 해서 부검 감정서를 내게 되면 그게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엑스트라로 법정에 가는 것까지 있을 수는 있죠. 네네. 이렇게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죽음의 이제 원인을 밝히는 것이 국가 재정 배분과도 좀 연관이 있다고 책에도 쓰셨어요. 잘 몰랐던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아는 거는 사실 국가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타인에 의해서 불법적인 행위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에서
유가족을 대신해서 검사분이 기소를 해줘야 되는 그런 형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사망 원인을 통해서 거둬진 세금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망 원인 1위가 지금 우리나라는 암인데요. 네. 예를 들어 폐암이 점점 높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는 담배라든지 공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에 돈을 써야지 국민들을 폐암으로부터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개인도 네. 우리 가족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혹시 가족력, 패밀리 히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이런 가계도라는 거.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과 난소암이 그렇죠. 많은 네. 그 가계, 그 특정 진이 있는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걸 알고 있다시피 그리고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고요. 누구나 보험은 아마 하나쯤 들어놓고 계셨는데 정확한 사망 원인, 상해인지 질병인지 알아야지 이거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지 유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도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아시는 게 물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돌아가시면 당연히 그건 알 수 있는데요. 네네. 혹시나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경찰에게 의뢰하시면 언제든지 뭐 부검구라면 끔찍하게 여기시는 네.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잘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큰 훼손이 없으니까 꼭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책에 자살의 사회적 맥락을 좀 길게 다루셨어요. 그만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이제 시신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검이라는 게 크게 3단계라서 사실은 네. 형사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일단 그리고 그분의 조사, 유가족 조사라든지 이런 서류를 먼저 보면서 일단 국가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제가 일단 보게 되는 거고요. 네네. 직접적으로 시신을 검사를 하게 되고 세 번째 유가족을 인터뷰하면서 유가족은 어떤 생각인지를 또 듣게 되니까 사실은 그거를 거의 15년 이상 하다 보니까요. 네.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유서예요. 네. 유서 중에서 사실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이제 경제적 상황이 안 좋으신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케이스에서는 여성분이었는데 유서에 네. 옆집 아주머니에게 3만 5천 원을 빌린 게 미안하지만 꼭 갚아달라고 내가 그분한테는 갚아야 되겠다. 3만 5천 원 얘기를 하시고 또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때려서 미안하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보면 사실 이렇게 굉장히 좁은 출구, 어떻게 답답한 출구에서 정말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음에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근데 네. 사실은 국가에서 또는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적 안전망이란 말이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네. 조금은 다른 길로 틀 수 있는 방법만 조금만 알려드릴 수 있었다면 이렇게 품성이 착하시고 또 노력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면 다른 길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또 질병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신체적 고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옥시코돈이라든지 이런 진통제를 너무 남용해서 문제인데요. 네. 사실 우리는 이거에 대해 조금 더 그렇게 뭐 할 정도는 아니지만 신체적 고통을 좀 줄여주려는 노력을 조금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신체적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케이스도 상당히 있어서요. 네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분명히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습니다. 네. 아직 이제 들을 질문들도 많고 이야기 나눌 내용들이 많은데요. 지금 잠시 이제 교수님의 목소리로 이 책의 일부분 낭독 듣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가지의 삶이 있고 100가지의 죽음이 있는 것이다. 나만의 고유성은 죽음에서도 발휘되어야 하지 않을까? 죽음과 친숙한 삶이야말로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삶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것이 죽음으로써 삶을 묻는 이유다.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부검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다. 어떤 의미인가요?
듣기에 따라서 좀 오만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제 뭐 인생을 정확히 안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신체 내부를 보게 되면 그분이 어떤 생활 습관 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가 사실은 조금은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면 폐 상태를 본다면 네. 이분이 흡연자이신지 또 어렸을 때 홍역이나 백일해를 앓으셨는데 혹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를 못 받으시면 또 남는 병변이 있거든요. 네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심장, 간,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분은 뭐를 좋아하셨구나. 네. 그리고 치료를 받으실 형편이 못 되었구나. 네네.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부검을 하게 됩니다. 음. 뭐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것보다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그 내부 장기에서. 네네. 이렇게 늘 죽음을 보다 보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달라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어떠세요? 저희처럼 이제 법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네. 처음에는 처음 이 일을 하게 되면 각종 질환에 다양한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되면서 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고 다른 분께 여쭤봐도 네. 처음에는 이거 자다가 혹시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불길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좀 더 길고 오래 이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자세를 네. 하는 게 좋을까? 왜냐하면 많은 인생들의 끝이 우리가 사실 인생의 마지막 엔드 피날레, 그러니까 마지막 이렇게 챕터가 사실은 죽음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이란 건. 그렇다면 이렇게 느닷없이 맞아야 되나? 이렇게 준비 없이 맞아야 되나? 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은 남들보다 확실히 많이 하게 됩니다. 네네. 저도 글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는 있죠. 하지만 사실 몇 년 전서부터 영정사진을 좀 찍어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찍어놓지는 못했지만 계속 약간 미루고 있는 유서도 좀 적어놓고 뭐 정리해 놓을 것도 좀 정리를 해놓고 혹시라도 뭐 사람 이름 모르는 모르니까. 거니까요. 준비를 좀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꼭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거는 뭐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재를 준비하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면 먼저 공포감이 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오랫동안 저희 법의관들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그 과정까지 가는 데까지 얼마나 남았나. 그래서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대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기 나이를 알면 평균적으로 몇 년이 남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유용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게 있고요. 첫 번째가 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품에 있는 죽음, 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은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태어날 때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지금까지 저는 아주 독립적으로 살아왔고요.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도 제가 독립적으로 품위 있게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죽음을 반드시 우리가 숙고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끝으로 법의학자로서의 이제 꼭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해왔던 일을 올바르게 잘 하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학술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플러스 후배 또는 제자가 뭐 많이는 기대하진 않지만요. 예전에 저를 뽑으셨던 선생님처럼 한두 명 정도만 제 뒤를 이어서 제 후배가 좀 있었으면 제 학교 또 제 제자 중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도 약간 좀 다른 시각으로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를 좀 많이 지금 미리 좀 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